민원연의 언론대부 조선일보 편 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이제 조선일보 대부 8편 1932년에 조선일보부터 시작을 해서요.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응모 회장, 방응모 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932년 이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은 상해사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잘 모르니까 저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자세히는. 근데 상해사변이라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복잡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진상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라고 책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만주국 건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을 잠시 상해로 돌리려고 하는 장꾀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해사변이라는 것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실제로 조선일보에서는 1932년 2월 22일자 사설에서 상해사변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대일본 제국의 한 언론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그냥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상해사변을 그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일본 제국의 논리에 그냥 순응하는 그런 보도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사설을 쭉쭉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설들, 의미 있는 사설들을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설의 내용이 어떠했다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의미 있는 사설로 32년 4월 14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이 학생의 사상 문제. 이것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는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사상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사상이 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퉁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학생의 작용 사상은 형사 정책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이 작용 사상 때문에 사람을 잡아놓고 형사적으로 입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의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괜찮은 사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읽어드리면 조선일보 사설인데 1932년 4월 14일 사설에 사상의 연구는 자유요. 그 사상에 행동하는 그 국가 법률이 제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바이지만 어떤 사상이든 그것을 연구함에 일정한 자유를 갖게 하여 그 사상에 대한 자기의 상응한 비판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좌익적 서적의 열람 등을 경찰이 주목하고 또 만일의 경우에는 검거까지 한다면 벌써 독자는 그에 대한 비판을 갖지 못하고 선입견적으로 좌익 서적에 대해 있는 모든 것은 진리요, 신조로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신성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학생의 사상 문제에 대한 형사 정책은 좀 더 당국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설은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대단한 조선일보 이거 그야말로 본인들 말로는 빨갱이 신문 아니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설이었죠.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물론 필자가 이 사설을 흔쾌히 썼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조선사회는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국가보안법 같은 건데요. 이때는 치안유지법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도 치안유지법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법 위반자가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도 나름 어찌됐든 조선의 신문으로서 그들의 재판 상황을 자주 보도를 했고요. 그런 그 마음에서 이런 사설을 쓰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때의 조선일보 선배 언론인들의 정신을 지금의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책에서는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의 사상 개선 문제는 사회의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또 다른 사설도 있는데요. 이 사설은 그 일제가 학생 사상을 너무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취재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앞서서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은 이게 사회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충 해라. 이렇게 취재를 좀 그러니까 학생들을 좀 그만 잡아 넣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이게 수박 겉핥기식의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지적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부조리한데 거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살살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윤봉길 의사 관련된 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 1932년 5월 8일에 윤봉길 의사의 상해 폭탄 투척 사건 특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꽤 길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일제 군 당국의 보도자료를 사실상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무리 조선일보가 친일 언론이었다 하더라도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쓴 기사라면 이렇게까지 취재가 부실하고 악의적인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읽지 못한 이 기사가 다만 조선일보가 이런 엄청난 오보를 쓰고도 추후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조선일보답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표현들이 되게 웃겨요. 범인 윤봉길의 자백에 의하면 직접 흉행을 명령한 것은 조선 땡땡 당부의 이춘산인 것이 판명되어 당국은 정기 이춘산을 체포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춘산은 소비에트 로서와의 명령에 따라 하르빈에서 적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최근 그곳에 들어오면서 모모 정부 일파의 조선인을 조종하여 당지에 파견되어 있는 로서와의 모 유력 대표자와 연락하여 적색 테러 계획을 진행시켜 윤봉길로 하여금 이번 흉행을 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 배후에는 정로의 손이 간접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소제목이 배후엔 19로금 긴장하여 엄밀 취조라고 써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상해 사건의 주인공 윤봉길이 현장에서 체포된 것은 이미 보도한 바 있는데 그의 배후에 조선공산당의 마수가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범인 윤을 취조한 결과 중국 측의 반일 회원 또는 19로군도 배후에 있는 듯하여 당국에서는 긴장하여 취조 중이다. 범인 윤봉길은 불쪽의 어떤 중국인 세탁소의 외교원으로 있었는데 그 사이 공동 조계에 있는 조선 땡땡당과 왕래하는 가운데 동파에 들어간 모양 같다. 윤은 물론 간부급은 아니고 무명의 당원으로 간부의 앞잡이가 되어 불온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천장절 축하식에 일본 군부와 외교반 수뇌부가 참집하는 기회를 엿보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굉장히 나쁜 행동, 이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표현들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뭐 이 기사를 이제 쭉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실제로 윤봉길 의사의 이 쾌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와 반대로 실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책의 의미가 꼭 조선일보 이야기뿐만 아니고 역사 공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일단 계속 범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뭐 적색 테러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계속 아무튼 시종일관 굉장히 그러니까 테러범. 딱 한마디로 테러범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취조의 내용들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발표한 그 일본 측의 일본군에서 발표한 군 당국이 하는 말들 표현을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고요. 그러나 이제 반면 이게 이제 독립운동이니까 뭐 조선신문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내용들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에서 작성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망명에 이르기까지 의사회 고뇌와 결단은 중국 청도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라는 서신에 잘 드러나 있다. 보라, 푸른 꽃이 피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저도 이상의 꽃이 피고 목적의 열매가 맺기를 자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시대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형제의 사랑보다도 처자의 사랑보다도 1층 더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은 곧 민족애였다. 근대적 사고와 혁명가적 열정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의사였다. 월진 회원들이 마련해준 여비를 갚기 위해 중국 청도의 세탁소에서 1년여간 일한 것만 보아도 그 인격의 한 면모를 살필 수 있다. 1931년 의사는 중국 상해에 도착하여 일본군의 동향을 주시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일시에 던져 조국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마침내 임시정부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소원하던 조국 독립의 재단에 몸을 던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돌아가시기 전에 뭐 어떤 이제 말들을 하셨는지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는 가혹한 고문 끝에 그해 5월 25일 상해 파견 일본 군법회에 의해서 사형을 받았는데 이때에도 이 철권으로 일본을 즉각 타도하려고 상해에 왔다며 대한남하의 기계를 잃지 않았다. 이후 일본 오사카로 호송한 뒤 1932년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 형무소 공병 작업장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 총살, 25세의 젊디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의사의 유해는 일제에 의해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졌고 광복 후인 1946년에야 조국에 봉한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의사는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성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하지만 뒤에 가면 또 되게 어처구니 없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뭐 만주국에 대해서 뭔가 지지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식 승인을 지지하는 이런 사설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때쯤에는 1932년에는 완전히 무슨 총독부 기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조선일보는 그 만주국 관련된 사설을 통해서 일본의 만주국 승인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과의 충돌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신문이 민족지 또는 민중지라고 자칭하는 태도를 지지할 수 없으며 그렇게 불러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내선 일체의 한 언론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글이 바로 이 글이다라고 하면서 내선 일체 강조하는 이 사설을 이야기는 쭉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속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조선일보가 그러면 정간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정간을 했다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932년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약 3달 넘게 신문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게 반일적 기사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정간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요. 그저 경영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때였나 봐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드디어 따단 방응모 시대의 개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0년대에는 초에는 조선일보사 경영 상태가 최악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재홍 사장이 이제 이분은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사장이었는데 이분이 맡은 다음에 계속 경영난이 풀리지 않자 조선일보사 간부들이 1932년 초에 비밀 모임을 갖고 불효불급한 사원 20명 정도를 내보내 경영 합리화를 이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을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제로 회사를 떠나게 된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총독부에 투서를 했대요. 그래서 조선일보 경영진이 만주사변에서 희생된 만주 지역 동포를 돕기 위해서 모금한 성금을 회사 자금으로 유용했다라는 투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일제 경찰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사장과 영업국장을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막 횡설수설 막 이렇게 조선일보가 더 이제 쑥대밭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그 채권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동안 계속 아주 수시로 빚을 졌거든요. 근데 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꿔준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근데 이 고리대금업자 임경래라는 분에게 조선일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계속 수시로 돈을 껐던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였거든요. 임경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계속 500원, 1000원 이렇게 계속 돈을 이제 빌리다가 이게 7000원까지 불어나서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를 하고 못 갚으니까 조선일보 판권을 저당 잡히라고 요구를 했고 이래저렇게 이런 그 압박을 가하다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임경래에게 조선일보가 넘어간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조선일보 다수 사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임경래에게 조선일보를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리대금업자니까. 그래서 계속 맞서서 싸우고 있었고요. 이때 조병옥과 주요한이 임경래와 접촉해서 발행권을 3만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임경래의 부사장직은 유지시키기로 합의한 뒤 운영권을 받아내고 그리고 조만식 당시의 민족운동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을 제8대 사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해결사처럼 조만식 선생이 조선일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분이 조만식 선생이라는 분이 이분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실 텐데 아무튼 이 분이 그 북한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응모 씨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만식 선생이 재력 있는 사람을 막 물색을 하다가 평남 강서 출신의 방응모에게 조선일보 발행권을 인수하라고 간곡히 권유했다고 합니다. 방응모는 광산 갑부였는데 금광을 처분해서 총 자본금 50만 원을 불입한 뒤 1933년 3월 22일에 조선일보 경영권 전체를 정식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조선일보 4월 26일자 그러니까 33년 4월 26일자 일면에는 통상 사설을 싣는 자리에 혁신의 사라는 글과 함께 조만식과 부사장 방응모의 이름으로 된 취임에 임하여라는 취임사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 한 사람의 인사말이면 충분한데 이 날은 부사장 이름까지 굳이 그러니까 방응모라고 해서 부사장 방응모 해서 같이 병기해서 취임에 증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찌저찌 가다가 조선일보에 이제 결국은 이제 방응모 사장이 4월 27일에 일면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거는 아마 방응모 씨 본인이 직접 쓴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용모는 원래 제품이 총애치 못할 뿐더러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학식이 천박하여 일찍이 사회에 대하여 하등의 공헌함이 없음은 자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근본에 조선일보가 경영 곤란에 빠지게 됨을 제하여 이삼 동지로부터 계속 경영의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문에 대하여는 평일부터 다소 취미를 가지고 있던 바외다. 비록 경력으로 보면 유소시부터 금일까지 빈한과 싸웠고 미약에 울어 형언할 수 없는 고초와 갓난을 겪었으니 무슨 일에든지 다소 신산을 감거할 만한 인내력과 난국을 돌파하려는 모험심의 준비가 전연히 결핍하다고도 생각지 않는 바이나
신문 경영이 어떻게 곤란하고 또한 그 책임이 어떻게 중대한 것을 생각할 때 자연히 주저하고 고사함을 맞이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조선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필요하고 또한 급무냐 이것을 생각할 때는 교육이라는 자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과연 가장 보편적이고 현실적이요 사회적인 면에서 가장 큰 교육의 기관이외다. 이 밖에도 물론 신문에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혹은 사실의 보도로 혹은 정책의 주장 등 그 방면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외다. 그러나 그 중에도 고귀한 사명의 한 가지는 신문이 특히 조선민족의 이목을 대신하여 심장을 표현하는 일사회다. 즉 조선인 전체의 생존에 대하여 안으로 밖으로 들리는 소리와 비춰오는 빛을 통일적으로 듣고 보는 것이 신문이요. 또한 우리 전체의 고통, 피고와 환희, 경사를 통일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신문이에다. 네, 아무튼 방응모 사장은 부사장이네요. 아무튼 방응모 사주는 자신이 정말 이 경영을 할 정도의 신문 경영을 할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고사했지만 결국은 이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인의 그 어떤 전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내가 조선일보를 이렇게 인수했다. 그래서 아주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주절주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리하여 이것을 계속 경영할 생각이 나고 드디어 이것을 인수하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결국은 엄청난 재력을 가진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함으로써 호남의 대지주로서 일제강점기에 경성방직 설립 등을 통해서 산업자본가로 급성장한 김성수의 동아일보와 이 조선일보의 그러니까 방응모의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강력한 경쟁지로 이렇게 맞서게 되는 상황이 어찌됐든 돈이 생겼으니 이제 조선일보는 살아난 거죠. 그래서 1933년 4월 27일에 조선일보를 실질적으로 재창간한 방응모는 조선일보를 구축으로 하는 조선미디어에서는 사실상 신성 불가침의 인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이 2005년에 펴낸 조선일보 사람들 일제시대라는 책에는요. 방응모가 얼마나 멋지게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읽을 때는 본인은 총회치 못하고 학식이 천박하여 일찍이 사회에 대하여 하등의 공헌함이 없음은 어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조선일보가 정리한 기록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열심히 이제 찬양을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을 하다가 찬양도 이게 수준이 점점 이제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조선일보가 이 방응모 사장에 대한 찬양이 그래도 약간 좀 부끄러운 부분도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쓰다가 점점 더 찬양 쪽으로 나아가서요. 마지막 찬양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한말 일제 식민시대 대한민국 이런 민족 변동기를 살다간 인물 가운데 말보다 실천으로서 우리 민족 전체에 그만큼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도 드물다. 이런 말까지 조선일보가 버젓이 내놓습니다. 독립지사, 언론인, 성각자 그 어떤 언어로도 이 한 사람의 일생을 다 감쌀 수 없음은 필자의 무능보다 그의 거대한 인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렇게까지 이 방응모 사장에 대한 글을 이렇게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개초 방응목. 이 방응모 사장의 호가 개초인가 봐요. 개초. 이게 민족 계몽의 초석 방응모라고도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초가 계몽의 초석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개초 방응모라는 책에 프롤로그에 그런 웃기는 글들이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방응모 씨는 친일 인명사전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사실 친일 인명사전이 나왔을 때 제일 화제가 된 것이
방응모와 김성수 두 이 언론인 이 본인들이 굉장히 일제시대에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고 민족지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이런 대표적인 언론인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친일인명사전이 더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있는 방응모는 아까 제가 말한 그 프롤로그에 나오는 웃기는 글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일제를 위한 방응모의 활약은 종횡무진이었다. 1937년 7월 일반 국민에 대한 황군 원호 철저, 응소 출동이나 개성군인의 환송 접대 등의 활동으로 후방에서 군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조직된 경선 군사 후원연맹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9월 6일 오전에 의정부 양주 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진화사변의 원인과 진화에 대한 세계 열국의 대세와 금후 국민의 각오에 대해 열변을 토했으며 오후에는 연천 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진화사변과 제국의 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1938년 2월 조선 총독부의 언론 통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조선 내에 25개 사로 조직된 조선 춘추회에서 발기임 겸 간사로 활동했다. 같은 달 조선 지원병 제도 제정 축하의 발기인으로 조선에서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가 실시되는 것을 축하했다. 같은 해 7월 국민 정신을 총동원하고 내선 일체 전 능력을 발휘하여 국책 수행에 협력하여 성전의 궁극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직된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의 발기에 참여했고 그날 결성된 경성연맹 창립총회에서 상담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방응모 씨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해외 독립운동 세력을 폄하하는 그런 보도들을 이어갔고요. 제가 아까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1933년 조선일보 9월 4일자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봉길 땡땡 30명 만주 일대의 잠입활동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윤봉길 의사를 이봉길로 이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급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윤봉길 의사를 이봉길 의사로 쓰거나 편집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 글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들이 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더구나 윤봉길 의사는 공산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젊은 농민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윤 의사가 일파를 거느렸다고 썼지만 윤 의사는 일파를 거느릴 만한 시간도 자금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전형적인 과장 왜곡 기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이 이봉길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잘못 쓴 이 이봉길이라는 사람이 상해에서 백천대장에게 폭탄을 던져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조선 조선 모모당 이봉길 일파의 잔당은 그 후에도 암중 활약을 계속하여 중국 남방에서 항일 반만 분자를 모아 작년 7월 남경에서 구국 자간단을 조직하고 그 뒤어 동아동맹회를 조직하여 이봉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일본 측 요인 암살, 모모 운동의 촉진과 항일 반만 공작을 목적으로 한 테러 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은 중국에서 유명한 비밀결사 청방을 모방하여 행동 일체에 대해 비밀 엄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원은 1200명에 달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쭉 정리를 합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이봉길이라고 쓴 건 진짜 너무 나쁘죠. 아무튼 할 말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이후에도 황태자의 탄생을 봉축하는 사설을 씁니다. 요거는 1933년 12월 24일인데요. 제목이 황태자 전하 어탄생입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12월 23일 오후 6시 39분에 만세 일개의 황희를 계승하옵실 황태자 전하께옵서 탄생하시었다. 어모자 두 분 다 건전하시다니 황씨를 비롯하여 내외가 다 축하의 건성을 아뢰옵고 있다. 대정 14년에 조궁 전하의 탄생으로 비롯하여 사내 전하께 없어 탄생하시었으나 아직
친왕의 탄생이 없으시다가 이번에 황태자 전하의 탄생이 겨우시니 천왕, 황후, 양폐하를 비롯하여 상하와 내외의 기쁨은 더욱 큼이 있을 것을 봉찰할 수가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국 이래로 황실은 곧 일본 전 민족의 대종가라는 신념이 있고 더욱 명치천왕의 어우에 이르러 일본이 껑충 뛰어 세계의 대국이 됨에 일본 국민의 황실을 존숭하는 정은 더욱 깊어졌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황실 중심의 국민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본다. 일본 국민에 있어서는 황실은 영국, 기타의 황실과 달라서 혈통적 친근성과 종교적 존엄을 가지신다. 오늘도 동경전을 보면 황태자 전하 탄생의 사이렌을 듣자 봉축의 군중이 이중교 아래로 모여들어 만세를 봉창하고 길에서 서로 만날 때에도 경축합니다를 부른다고 한다. 세계 어디든지 일본 국민이 사는 곳에는 황태자 전하의 탄생을 봉축하는 기분으로 오늘을 지낼 것이다. 우리가 일본이에요, 지금. 이 일도 일본이 아니라는, 지금 본인이 일본인 거죠. 이 글에서 보면은. 끝까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은, 국가의 문화적 사명은 무궁할 것이니 새로 탄생하신 황태자 전하 깨없어 건전하게 자라시와 후일의 일본을 세계의 문화와 평화와 따라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큰 공헌을 하는 큰 힘이 되도록 하시는 영주가 되시옵소서 하고 축원을 올린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아유 진짜 이거를 어디 조선일보 앞에다 갖다가 그냥 떡 붙여놔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황태자 깨없어 지금의 일왕인 아키히토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분명히 이 사설을 자발적으로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제와 조선일보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정리한 것이다 라고 이 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이며 조선일보는 식민지 언론임을 자임하고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다. 이제는 민족진이 민중지지하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사람도 없고 앞으로는 조선일보 스스로도 그런 말은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지금 1934년의 글이었다. 33년 12월이죠. 12월에는 조선일보가 여기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 이후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치안유지법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만 해도 치안유지법으로 그렇게 사상을 걸고 넘어지면 좀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럽니다. 34년 2월 3일 치안유지법 개정안이라는 사설을 보면은요, 오히려 치안유지법이 더 세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는 막 설득하려고 하는 국민을 그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거 이때부터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범인의 전부를 기소하며 기소한 범인의 전부에 중형을 과하는 것만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때문에 일시의 과오로 사상 범죄에 빠진 자라도 개과 전향의 사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는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혹은 집행유예 처분을 한다. 그러나 그 자가 정말로 그 후에 개과 전향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국가를 대신한 기관의 유의 관찰을 기다리지 않고는 모를 것이다. 이것이 보호관찰죄를 둔 이유다. 또 형의 목적은 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다. 때문에 비록 소정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는 자일지라도 석방되면서 이와 같은 죄를 재범할 우려가 농후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방구금을 신설한 이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관찰죄나 이런 내용들이 이때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에서도 이런 식의 악법들이 계속 유지돼 왔었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이거를
그때 당시에도 이 1934년 당시에도 이걸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를 하고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실 이 법은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목적을 둔 법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이 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독립운동이란 말은 당연히 한자도 나오지 않고요. 그저 그야말로 이제 다 잡아가라 이런 식의 내용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는 이제 지면 혁신을 강조하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좋아지고 조선일보는 아무튼 사세가 점점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일보도 사실 창간일의 경영주가 바뀔 때마다 독자에게 지면 혁신을 약속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채업자 임경래도 그런 약속을 했었고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지면은 혁신이 아니고 친일로 계속 심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의 표현대로 내지 신문인지 내신문 우리 조선의 신문인지 저 일본의 신문인지 혼동 알 수가 없을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계속 말하는 게 독립 정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1934년 11월 11일자 석간 일면 기사인데요. 대원수폐하 대본령에 나가시다. 이 되게 유명한 글이거든요. 이 랑을 대원수폐하라고 호칭한 글입니다. 이게 일제감정기 언론이 할 수 있는 일항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우리의 정치 문화가 그러니까 천황이 대원수 폐하라고 불리고 대본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게 대단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대원수 폐하라는 말이. 일본 제국은 이때부터 보면은 이제 이 더 큰 일을 꾀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세계 대전을 이제 꾀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원수 폐하로 호칭한 것은 그 당시에서도 있을 수 없는 수준의 그 최고의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이랑에 대한 한국이 할 수 있는 조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실 대원수, 우리의 원수 이런 것으로 어린이들은 들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대원수 폐와 대본령에 나가시다라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이게 이제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그 총독부의 그 신문임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조선일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문 출판 관련법이 일본과 조선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선 일치를 주장해 왔고요. 일본 제국의 정책에 충실하게 부응하지만 신문법이 너무 엄격해서 자칫 실수를 하거나 정간 또는 폐간의 위험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늘 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는 글들도 좀 있었다라고 이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찍히지 말자라는 생각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이후에 그런데 이 침략전쟁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제 일제에.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이제 완벽하게 진짜 이제 한 10년은 완벽한 친일 그런 그 신문으로 변하거든요. 요때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까지 나간 거예요. 이제 11편부터는 다음 주에 여기는 정말 대표적인 왜냐하면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 건 그 사주가 바뀌면서 그리고 경영진이 그러니까 편집인이 바뀌면서 조금 조선일보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를 이렇게 퉁치면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부터는 이제 쭉 방가의 일가들이 어떻게 신문을 만들어 왔는지가 쭉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황당한 이런 글들 위주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1편을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5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책 이번 주에 주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95질이 지금 창고에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민원연으로 전화 주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재미없나요? 읽다 보면 점점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서 내가 한번 사서 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좀 이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정말 그 조선일보 앞에다가 하나 이렇게 현판으로 해서 붙여놓는 게 어떨까? 동상으로 하나 세워놓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